13장 유전자의 긴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현형이라는 전문 용어는 하나의 유전자의 몸으로 나타남, 즉 배발생 과정을 통해 유전자가 그 대립 유전자와 비교해서 신체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 말할 때 쓰입니다. 몇 개의 특정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는 녹색의 눈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전자는 녹색의 눈과 고수머리 털과 같은 둘 이상의 표현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한 유전자를 선호하는 것은 유전자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 결과, 즉 유전자의 표현형의 결과 때문입니다. 다윈주의자는 보통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가 생물의 몸 전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전자에 관한 논의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들은 유전자 그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생물개체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를 생물개체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제2의 천성인 것 같습니다. 일부 생물학자는 DNA는 생물개체가 번식을 위해 쓰는 도구인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거꾸로 된 진실입니다. 정반대의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생물개체가 왜 존재하는지, 특히 크고 긴밀한 목적성을 가진 형태로 존재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가 사용하는 장치는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부르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의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란 보통 그것이 속하는 생물체에 미치는 모든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하나의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를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모든 효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라는 것은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도구가 생물개체의 체벽 바깥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도레는 성충이 되기 전까지 하천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로 긴 시간을 보내는데요. 애벌레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접착 물질로 하천 바닥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솜씨있게 짓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날도레의 집은 그 지역의 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날도레는 현재 뚫린 벽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돌을 주의 깊게 선택하며 꼭 들어맞을 때까지 돌을 이리저리 맞추기도 합니다. 돌의 모양, 돌의 크기, 돌의 견고함 등을 위한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의 견고함은 날돌의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 효과인 것입니다. 작은 기생 원생 동물인 포자충의 일종인 노제마는 플로우르비틀이라는 갑충의 애벌레에 기생합니다. 다른 곤충과 마찬가지로 이 갑충도 애벌레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성충이 되려면 이 애벌레 호르몬의 생산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생자인 포자충이 이 호르몬과 유사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여 수백만의 포자충이 힘을 합쳐서 갑충 애벌레의 몸속에서 애벌레 호르몬을 대량 생산하여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벌레는 성충이 되지 못하고 거대한 애벌레가 됩니다. 갑충의 애벌레의 거인증은 원생 동물의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 효과의 하나입니다. 위 예에서처럼 숙주로서의 변화는 기생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윈주의적 적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생자의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는 자신의 몸 바깥까지 손을 뻗쳐서 다른 생물체의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생자의 유전자와 숙주의 유전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매우 큰 정도까지 일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생자에 대해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물음은 바로 기생자의 유전자는 숙주의 유전자와 같은 운반자를 통해 미래의 세대로 전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니오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숙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라면 기생자는 숙주가 단순히 생존뿐만이 아니라 번식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줄 것입니다. 긴 진화적인 시간에 걸쳐서 그것은 기생자임을 멈추고 숙주와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숙주의 조직에 합체하여 이미 기생자라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도 이 진화적인 스펙트럼의 먼 길을 거쳐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태고의 기생자들의 통합체의 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연 선택은 스스로의 증식을 확실히 하도록 세계를 조작하는 유전자에게 이익을 줍니다.
동물의 행동은 그들의 유전자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동물의 몸 내부에 있거나 없거나 그 행동을 위한 유전자의 생존을 최대로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저자는 이를 확장된 표현형의 중심 정리라고 합니다. 저자는 동물의 행동이라는 문맥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물론 이 정리는 색깔, 크기, 형상, 그리고 그 밖에 무엇에나 적용됩니다. 자연 선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의 후보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생물 개체와 유전자 사이의 긴장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선택의 근본적인 단위로 생존에 성공 또는 실패하는 기본적인 것, 그리고 때때로 무작위적인 돌연 변이를 수반하면서 동일한 사본의 계보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를 자기복제자라고 합니다. DNA 분자는 자기복제자입니다. 자기복제자는 거대한 공동체적 생존기계, 즉 운반자 속에 집단화합니다. 운반자는 우리 자신과 같은 개체의 몸입니다. 몸은 자기복제자가 아닙니다. 운반자 자신은 스스로를 복제하지 못합니다. 운반자는 자기를 구성하는 자기복제자들을 증식하도록 작용합니다. 자기복제자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지각하지도 못하며 먹이를 잡거나 또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자기복제자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하는 운반자를 만듭니다. 개체 선택과 그룹 선택 사이의 논쟁은 대립되는 운반자 간의 진짜 논쟁입니다. 개체 선택과 유전자 선택 사이의 논쟁은 결국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와 생물 개체는 서로 다른 상호 보완적인 역할, 즉 자기복제자와 운반자라는 역할의 후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운반자 역할로서의 개체와 개체군의 경쟁은 진짜 다툼이며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 생물 개체의 결정적인 승리로 결론이 납니다. 개체군은 하나의 실체로서는 너무 시시합니다. 사슴, 사자 또는 늑대의 무리는 어떤 초보적인 결속과 목적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마리의 사자, 늑대 또는 사슴의 몸에서 볼 수 있는 결속과 목적의 단일성에 비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왜 유전자들은 집단을 이루고 자기들이 살아갈 커다란 몸체를 만드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저자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전자는 왜 세포 속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가? 두 번째, 세포는 왜 집단을 이루고 다세포체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생물체는 왜 저자가 병목형이라고 부르는 생활사를 채택했을까요? 첫 번째, 유전자는 왜 세포 속에 집단을 이루고 있을까요? DNA 분자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은 효소로 작용하고 특정한 화학 반응에서 촉매작용을 합니다. 하나의 유효한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 생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간의 협력은 세포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원시수프 속에서의 초보적인 협력에서 출발했음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왜 세포는 집단을 이루는 것일까요? 큰 생물은 작은 생물을 먹을 수 있고 큰 생물은 작은 생물에게 먹히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몸의 크기에 그치지 않고 클럽, 즉 집단 속의 세포는 특수화되어 각각의 특이한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클론입니다. 모든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품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화된 각각의 세포마다 다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뿐입니다. 각 전문 세포의 유전자들은 번식 때문에 특수화된 소수파의 세포, 즉 불멸의 생식 계열의 세포 내에 있는 그들 자신의 사본에 직접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물체는 왜 병목형의 생활사에 참가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병목형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끼리는 그 생애를 단일 세포인 수정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수정란이 좁은 병목이고 이것이 배 발생의 과정을 통해 몇 조개의 세포로 불어나서 한 마리의 코끼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든 세포의 노력은 오직 단일 세포인 정자 또는 난자의 생산이라는 최종 목표로 수렴됩니다. 코끼리의 폭넓고 거대한 생활사는 처음과 끝 모두에 좁은 병목이 있습니다. 이 병목은 모든 다세포 생물과 거의 모든 식물의 생활사의 특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병목말과 가지말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가상적인 해초를 상상해 봅시다.
가지말은 자신의 조각을 분리 독립시켜 번식하는데 그저 생장하여 둘로 갈라질 뿐입니다. 생장과 같은 과정에 의해 번식하므로 생활사에 병목이 없습니다. 병목말은 세대마다 단일세포라는 병목을 통해 스스로를 압착하여 번식하므로 생장과 생식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즉, 병목말의 생활사에는 병목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째서 그 차이가 문제일까요? 병목형의 생활사가 왜 분명히 구별된 단일 운반자로서 생물 개체의 진화를 촉진하는 것일까요? 병목형의 생활사로 인해 생물체는 첫 번째, 제도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두 번째, 규칙적인 시간 주기를 갖게 되며 세 번째, 세포의 균일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제도판으로 돌아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새 생물체는 단세포에서 시작되어 새롭게 생장합니다. 그것은 조상의 설계 고안을 DNA의 프로그램 형태로 이어받지만 그 조상의 신체 기관을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즉, 같은 설계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세포로서 재출발하는 새로운 개체는 부모의 심장과 동일한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장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 개선이 가해질지도 모릅니다. 병목형 생활사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도판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등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사의 병목화는 두 번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발생 과정의 조절에 이용 가능한 달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병목형 생활사에 있어 새로운 세대는 모두 거의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습니다. 단세포로 시작하여 세포 분열에 의해 생장하며 딸세포를 내보냄으로써 번식합니다. 이 생활사는 현재 생물 개체가 번식하고 새로운 세대의 생활사가 시작됐을 때 끝납니다. 병목형 생활사에서 제3의 결과는 유전적인 것입니다. 진화는 유전적인 변화, 즉 돌연변이를 필요로 합니다. 돌연변이는 어느 세포 분열 기간 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지말의 돌연변이 세포의 직계 자손들은 비돌연변이 세포들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병목말은 그 포자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새로운 식물체의 모든 세포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병목말의 세포는 가지말의 세포보다 유전적으로 더 균일하므로 유전적인 동일성을 갖는 단위인 개체라는 이름에 걸맞습니다. 가지말은 모든 세포가 결코 같은 유전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지만 병목말은 효율적인 생존기계의 제조에 기꺼이 협력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단위의 원동력은 자기복제자입니다. 우주에서 자신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자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복제자입니다. 생물 진화의 어떤 시점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자기복제자끼리의 집결이 개체적 운반자, 즉 세포 및 이후에는 다세포 생물체의 창조라는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목형 생활사를 가진 운반자가 번영했고 그것은 보다 더 개체적 운반자다운 것이 됐습니다. 생물 물질을 개별 운반자 속에 포장해 넣는 것은 뚜렷한 모습이므로 생물학자가 이 세상에 등장하여 생물에 대한 물음을 시작할 때 그 물음은 대부분 운반자, 즉 생물 개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생물학자의 의식에 의하면 생물 개체가 먼저 등장했고 자기 복제자는 생물 개체가 쓰는 장치의 일부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 역사와 중요성 면에서 자기 복제자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명심해야 합니다. 한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가 반드시 그것이 위치하는 개체의 몸 속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유전자는 개체의 체벽을 통과하여 바깥 세계에 있는 대상을 조작합니다. 대상의 일부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다른 생물이며 또 어떤 것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방사상으로 뻗은 확장된 표현형의 중심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의 긴팔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에는 멀리 또는 가깝게 유전자와 표현형 효과를 연계하는 인과의 화살이 종횡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어떤 장소이든 생명이 발생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유일한 실체는 불멸의 자기복제자뿐입니다.